네, 안녕하십니까. 이기범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오프라인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른 말은 이따가 수업 시간에 제대로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일단 기본적인 내용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수업 때 하고요. 이 영상의 취지는 이걸 지금 쌤이랑 같이 보고 있을 여러분들도 있겠지만은 혹시나 불가피하게 등교를 할 수 없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영상 보고 나서 선생님과 또 추가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41쪽을 보면 서양 문명의 두 기둥,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고대 그리스의 문명에 대해서 배웠는데, 고대 그리스 문명의 자연 철학자들의 이제 계보가 여러 있었죠. 그 중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요 세 명, 그러니까 즉 이 세 명 중에서 특히 플라톤 이전의 자연 철학자들은 주로 물체의 궁극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어떤 물체 본질은 무엇인지 이거를 규정하고 이것들의 결합과 분리로서 자연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했대요. 그러니까 원소가 뭘로 이루어져 있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지금 아까 여기서 플라톤 이전의 자연 철학자들을 했는데, 그러면 플라톤 때 자연 철학자들은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여기 또 뒤에 나오겠지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에요. 여기 그리스가 어딨냐, 여기가 이제 그리스 이쪽인데, 여기서 여기가 그리스고 여기가 이집트거든요. 여기 옆에 이제 아라비아 반도, 여기까지가 이렇게 당시 그리스였어요. 요만큼 영역을 확장시켰던 대왕이 알렉산드로 대왕인데, 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문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말장난들로 유명하죠. 논리적인 거, 그리고 인문학적인 요소가 강해서 소크라테스는 뺐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남는, 어차피 이제 자연 철학으로서 남는 거는 그러면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플라톤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플라톤은 우주와 자연에서 일어나는 변화, 그러니까 즉 우리 이 자연 현상들이죠. 이 자연 현상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는데, 이게 왜냐하면은 신이 우주를 만들었으면 어때야 된다? 매우 완벽해야 된다. 그리고 질서 정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질서 정연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뭐냐? 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어떤 규칙적으로 항상 똑같은 규칙으로 톱니바퀴처럼 움직이고 무언가가 변하면 안 돼요. 근데 항상 우주나 자연은 어떻게 돼요? 변하죠.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딱히 이제 안 좋아했다는 거예요, 플라톤은. 그래서 내세운 게 뭐냐면, 우리가 직접 보고 있는 게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어휘의 실제가 아니라 실제, 아이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보고 있는 이게 진짜 어떤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게 다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동물의 숲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누군가가 우리도 동물의 숲처럼 만드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이제 그걸 인식을 못 하는 거죠. 영화 매트릭스라든지 트루먼 쇼 같은 그런 것들도 이제 이런 데 포함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어떤 이제 동굴이 있으면 이 동굴 속에 사람들이 살고, 그 동굴 속에서 불을 밝히기 위한 촛불, 그 촛불이 이제 우리가 보는, 촛불에 나타난 그림자가 우리가 보는 우리가 실제 존재한다고 믿는 것들이 그 동굴에서는 그림자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마치 시뮬레이션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이 동굴 바깥으로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르고 아예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다. 그게 바로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데아인데 이게 그 신의 세계, 즉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종교적인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종교적인 느낌 입장이 아니라 종교적인 약간 색채가 있는 듯한 느낌인데, 여튼 플라톤은 우리가 보는 현실 세계는 동굴 안에 있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제로 이제 참된 그런 세상은 동굴 바깥에 있다 하면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동굴 안에 이제 죄수가 갇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참고 영상 따로 보여줄 건데 거기도 잠깐 나와 있을 건데, 동굴 안의 죄수들은 현상의 세계에 이제 살고 있는 우리래요, 우리. 그러니까 동굴 안에 죄수가 있는데 그게 결국 우리예요. 우리인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갇혀만 있는 거야. 갇혀만 있었는데 계속 그 그림자를 이제 뒤에서 그림자 쇼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거 보고 아, 이게 우리의 세상이구나 이러고 있다가 동굴 밖으로 나간잖아요. 동굴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익숙하지가 않아서 아씨 이거 아닌데 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바깥을 인지할 수가 없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이거를 플라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동굴 바깥의 태양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만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근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데아로 가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라톤이 우주와 자연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감각적 경험을 배제한 수학과 기하학이라고 했대요. 왜냐면은 일단은 감각을 이렇게 배제할 수 있으니까 매우 순수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매우 순수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래서 쌤이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플라톤도 학교를 세웠는데 학교에다가 뭐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박아놨다고 하네요. 여기에 덧붙여서 플라톤은 엠페도글라스처럼 사원소설을 믿었다고 합니다. 사원소설을 받아들였는데, 이게 플라톤이 기하학을 좋아하다 보니까 사원소설을 이제 기하학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불은 정사면체, 흙은 정육면체, 공기는 정팔면체, 물은 정20면체,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주가 정20면체. 각각 이 순서대로 입체 도형이 점점 커지거든요. 한 변의 길이가, 모서리의 길이가 똑같다고 했을 때 이게 다 커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정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플라톤이 이데아를 내세웠는데, 결국은 이게 플라톤이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 아이디어라는 게 이데아, IDEA 해서 이데아가 여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플라톤이 이데아를 이렇게 내세웠을 때 뭘 강조했었냐? 추상적인 걸, 그러니까 즉 추상성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만큼 플라톤에게 배웠겠죠. 그리고 반기가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추상성을 강조한 게 아니라 감각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감각으로 파악되는 물질 세계를 중요하게 여겨서 현실성, 추상성이 아니라 현실성을 강조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얻은 정보, 즉 어떤 감각을 통해 얻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현상을 해석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귀납주의와 매우 비슷한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감각하기 어려운 이데아론이나 원자론은 받아들이지 않고 우주와 자연에 대한 접근법을 관찰을 통해서, 어떤 현상을 관찰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귀납주의적인 거나 경험주의적인 것을 매우 중요시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말했던 고대 그리스 문명과 다르게 다 많이 다르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고대 그리스 문명과 많이 다르죠. 추상성을 내세우고 자연 그 자체를 탐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연 그 자체를 탐구함에 있어서도 그 근거를
그 현실의 세계, 즉 귀납주의 그리고 이런 귀납적이고 관찰을 통한 어떤 그런 것으로서 근거를 내세워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전에 자연 철학자들이 새로운 현상을 깊이 사색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추상적으로 사고를 해가지고 하나의 원리 이론 체계로 만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책상에서 그냥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면서 해는 왜 뜰까? 지구 주변을 태양이 원운동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해가 뜰 것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했냐면 이 대상을 체계적으로 관찰해서 결과를 분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있으면은 몇 시 몇 분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태양은 360도로 돈다. 즉 24시간 동안 한 바퀴를 돈다. 이런 걸 이제 직접 관찰 결과를 통해서 파악을 했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운동론이라는 것을 내세웠는데 그 운동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자연운동과 강체운동이 있어요. 자연운동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 지표면에서는 물체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자유낙하죠. 이렇게 자유낙하한다는 게 뭡니까? 결국 지표면에서는 물체가 자유낙하하는 운동, 즉 위치 에너지로서 당연하게 움직이는 이거를 자연운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강제운동, 우리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이 지구 중심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던지거나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강제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표면에서고, 이 지구 바깥에서는 어떻게 하냐? 태양도 돌고 달도 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옛날에. 이 지구 주위를 태양이 이렇게 돈다고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을 했다 하지 않습니까? 천동설. 그래서 여기서는 원운동이 이제 자연운동이고, 그 밖의 운동은 강제운동이다. 요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 자연운동에 꼭 지구 중심 방향뿐만 아니라 지구 중심과 지구 중심과 평행한 이 상하운동 둘 다 포함되는 거예요. 참고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과 물질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과 물질관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자연 철학,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주제랑 분야가 엄청 광범위해요. 엄청 광범위해서 이제 그 책도 엄청 이제 두껍게 쫙 이렇게 있었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철학의 한 축을 담당함으로써, 자연 철학의 한 축을 담당함으로써, 그리고 또 그 이후 세대의 가치관과 부합함으로써 2000년 동안 서양 과학의 어떤 기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중세 과학에. 어떻게 보면 참 아리스토텔레스 그 사람 자체는 대단한데 과학사적으로 보면 좀 그렇긴 하네요. 쿤도 아리스토텔레스를 보고 처음에는 뭐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가 나중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패러다임을 도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은 이제 우주 중심에는 지구가 있고, 지구가 딱 박혀 있고, 그 다음 별이 이렇게 원운동한다. 태양이 원운동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천상계와 지상계가 딱 구분이 되는데, 천상계는 말 그대로 지구 바깥의 하늘, 별들이고, 지상계는 이 지구거든요. 근데 지상은 어때요? 기후도 그러고, 아까 쌤이 말했던 것처럼 계속 변화를 하죠. 변화해서 불완전하고. 하지만 하늘은 계속 똑같이 돌잖아요. 태양은 지구가 비가 내리든 화재가 나든 병이 돌아 사람들이 죽든 간에 태양은 계속 이렇게 돕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상계는 완전계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계속 도는 거죠. 그리고 물질과는 엠페도글라스의 이것도 중학교 때 여러분들 배웠겠지만 엠페도글라스의 사원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따뜻함, 건조함, 습함, 차가움 요 네 가지까지 책 보면 나와 있어요. 요 네 가지까지 이제 해서
반대되는 내중의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여기서 이제 덧붙이자면 사원 소설은 보면은 불이 가장 가볍고 불, 공기, 물, 흙 순이에요. 왜냐하면 자 불을 착 라이터 같은 걸로 가스레인지로 불을 켜면 어때요? 불이 내려가지 않죠.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불이 공기보다 가볍다고 생각을 했대요. 자, 물 속에 공기방울을 집어넣어 봅시다. 공기방울은 아래로 내려가나요?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공기방울이 공기가 물보다 가벼웠다고 생각을 했다 합니다. 그러면 흙은 물 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죠. 그래서 흙이 제일 무거웠다고 생각을 했다 하네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렇게 이 두 사람을 거쳐 가서 특히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엄청 큰 획을 그으면서 이제 그었는데 여기서 알아둘 점은 플라톤은 물리랑 천문학에 엄청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이후에. 왜냐하면 이 수학하고 기하학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천문 현상이라든지 어떤 물리적인 현상을 우리가 또 그 당시에는 관측 기구라든지 이런 게 정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측 불가능한 소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이론으로서 정립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의 이론이 조금 더 맞아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의학이나 아니면은 생물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그 이전에 고대 시대에도 이미 해부학이라든지 이런 거 다 했었으니까 우리가 직접 관찰하고 균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할 수 있었던 생물학이나 의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하네요. 왜냐? 관찰 가능하니까.